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에서 항상 먼저 알려드리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오늘은 적금이었습니다. 적금. 예금은 늘어도 적금은 줄고 있다고 하죠. 4년 사이에 정기예금은 늘었지만 적금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꼬박꼬박 매월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적금 붓는다. 적금 붓는다. 근데 요즘엔 적금 붓는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오히려 뭐 적립식 펀드 같은 걸 또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적금에 대한 그 추억들은 많이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직환님, 열심히 모아서 만기로 받았는데 어찌 만기 되는 줄 알고 목돈 들어갈 일이 터지네요. 안타깝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김동수님이 얼마 전에 저의 주식이 마늘 다지듯이 다져져서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적금으로 넣었네요 라고 일부러 좀 낮은 목소리로 읽어드렸고요. 8945님, 재작년에 적금을 들었는데 다음 달에 만기입니다. 와, 벌써부터 어디에 쓸까 생각 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 절실히 느낍니다 라고. 근데 어디에 쓸까 생각 중이시라고요. 돈줄 상담소에 사연 좀 올려주십시오. 좀 돈줄 좀 혼나셔야 되겠는데, 어디에 쓸까가 아니라 다시 또 어디에 투자할까 혹은 다시 어떻게 불릴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쓸 걱정이 아니라. 적금에 대한 추억들은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불려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의견 같은 것도 떠오르실 때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글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2777로 0.1% 뭐 그냥 강보합 정도고요. 코스닥은 어제랑 거의 변동이 없는 84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오늘 1391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1390원, 1391원 오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가 6% 이상 반등을 좀 했죠. SK 하이닉스도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2.4% 오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관련 주들도 오늘 좀 반등을 하네요. LG 엔솔이 1.5%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HLB 같은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조금 급락을 하네요. HLB가 시가총액 순위 4위인데 6%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덥고 이제 습해지는 여름, 곰팡이가 집안에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인데 사람의 몸에도 곰팡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최소 120조 마리, 많게는 500조 마리나 우리 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해롭고 귀찮은 존재 같기는 한데 동시에 인류에게 많은 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생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또 이게 약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미래생활사전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그래도 곰팡이 막 미생물 하면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사실 효모죠. 그러니까 네. 곰팡이뿐만 아니라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런 미생물들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뭐 병원균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당연히 네. 좀 더럽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포함해서 미생물들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실은 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공생을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즐겨 먹는 한식 중에 뭐 김치나 그리고 뭐 양식 중에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산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이나 와인을 만드는 효모 역시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즐겨 먹는 버섯도 곰팡이, 균류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세균과 곰팡이 같은 것들은 잘 쓰면 이제 일반적인 유기물, 폐기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에는 뭐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 같은 청정 자원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토양에 좀 해가 덜 가는 친환경 비료나 심지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신약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활용되는 범주가 늘어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 뭐 미생물이 없었으면 인류도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미생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보통 나뉘죠. 네.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생물이고 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 작아서 인간의 자연적인 눈,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생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생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것들도 이제 기생생물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은 범주로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 같은 것이었고요. 당연히 현미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생물학 또는 미생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반 성장하게 됐습니다. 가장 티핑 포인트 그 기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감염병의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균이구나라는 좀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왜 음료 이름에도 많이 붙어 있는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화학자인데 이 파스테르가 그 나쁜 균을 살균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을 갖춘 균을 우리가 분리해서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살균법과 멸균법을 개발하면서 사실 이제 미생물 쪽에서는 이런 미생물 학문이나 이런 개발 가능성을 좀 정립시킨 개척자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미 또 우리는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김진희님이 된장, 간장, 고추장 맞네요. 막 이렇게. 직접 담가서 또 드신다고도 하고 우리는 이미 또 그걸 지혜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상 어디에나 있고 또 우리 몸속에도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구강 안에도 있을 거고요. 제 피부에도 있을 거고요. 네,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만. 그 신체 내부 외부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 집합이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미생물들은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우리가 유산균으로도 알고 있는 그 장에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피부, 구강, 식도, 소화기관 정말 여러 장기에 그 집합적으로 존재하고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수백 종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세포가 그 한 30조 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 숫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조개까지 간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미생물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전체 무게를 달아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3kg에서 2k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끌어와서 다 끄집어내서 모아놓으면 한 1kg가 넘는다고요? 최대 2kg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 체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한 2, 3%까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뇌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1.3kg, 간이 한 1.5kg다라고 한다면 미생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2의 장기다라는 이야기로도 그 별칭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네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는 그 미생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신순덕님이 유익균이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 몸을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균. 최근에 화장품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거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곧 미생물입니다. 좀 이제 그 과학적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식하게 표현한 네.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200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본인이 이제 기고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 단어를 그 명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에다가 생태계라는 의미를 가진 그 바이옴을 붙여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우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풀면은 뭐 인간 공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과 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공생물, 인체 공생물,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산균 역시 그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공생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흔히 그렇죠. 이야기하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하면은 그 장내 유익균들은 전부 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이름 몇 번 들어본 뭐 비피더스균, 유산균, 뭐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몸에 그 유익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이고요. 아, 그걸 통칭하는 용어가 프로바이오틱스. 예. 네. 그리고 그 유산균 챙겨 먹는 분들 그 구성물에 보면은 프로가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도 얼마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앞서 말씀드린 장내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분,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배합하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 혼자 넣는 게 아니라 얘네가 먹고 자랄 영양분도 같이 들어있어요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뭘 먹고 잘 계속 유지가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요거 좀 이름이 헷갈리긴 한데 예.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 예,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내 유익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좋은 부산물들을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 모든 걸 합쳐서 뭐 심바이오틱스다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이야기될 정도로 퍼졌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990년대에 이제 워낙 그 유전자나 유전체 분석 기술들이 그러니까 진단 기술로 활용될 수도 이런 분석 기술들이 좀 발달되면서 야 우리 인간의 유전체를 한번 우리 좀 대대적으로 분석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그 많이 뉴스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때 기대했던 것은 인간은 고도화된 동물이니까 네. 아마도 인간의 유전자는 한 10만 개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분석하고 보니까 2만 개 정도가 있었던 거죠. 사실 2만 개 정도면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한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오잉.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유전자의 개수로는 크게 고등동물이라고 해서 뭔가 다르진 않다라는 걸 밝혀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초파리가 인간의 유전자 연구를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야,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초파리랑 비슷하다. 예, 2만 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을 그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몸속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미생물의 유전자 개수만 해도 한 200만 개, 400만 개가 된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뭐 소위 제2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들 연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라고 하는 분야에 좀 관심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적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또 그 매일 아침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장내에 유익한 세균이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줄 거야까지는 아는데 이 유산균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메커니즘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미생물은 딱 하나의 미생물이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생태계, 미생물 집합, 미생물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몸속에 정말 수백 종, 수천 종의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생태계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유익한 박테리아 그리고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유해한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음식이나 같은 약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고 약물을 뭐 조절하고 또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심지어 뇌나 신경이 발달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되어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 그래서 뭐 얘네에게 좋은 뭐 무슨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좀 먹이도 먹여주고. 예, 좋은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자가 지금의 일단 그 방향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산균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그 건기식들은 대부분 이제 장 같은 소화기관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장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는 합니다. 이야, 이것도 신기합니다. 우리 생태계에 사실은 뭐 익충도 있고 해충도 있듯이 또 그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생태계가. 근데 또 우리 몸속에도 유익한 균과 나쁜 균도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맞추면서 또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우리 몸속의 미생물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가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출산되기 전에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는 거의 무균 상태이다. 미생물의 관점에서는 무균 상태라. 태아 상태일 때는 예, 무균이라고 하고요. 이제 출산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엄마의 미생물을 1차적으로 획득하고 태어나자마자 사실 주변 환경에 미생물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접촉하면서 초기의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아기에 뭐 모유도 먹고 음식도 먹으면서 미생물이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뭐 식이 습관 또 뭐 항생제 같은 약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성장되고 또 억제되기도 하면서 몸속에 일종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초반에 성장하는 과정에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뭐 직접적으로는 아토피 천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어쩌면 뭐 자폐와 같은 뇌질환 뇌 발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그 연구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걸 밝혀낸 방법을 보면 무균실 안에 생쥐를 집어넣고 일반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유한 생쥐를 또 별도로 키웁니다. 그러면 무균실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생쥐가 훨씬 건강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장 점막이나 세포나 모세혈관 같은 이 발달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세포에도 조금 불안정하다는 결과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도 그런 무균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네, 적당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추후적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버블보이라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이 비닐 같은 버블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아들을 키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도 영화인가요? 한 30년 됐을 영화인가? 예, 저는 이제 나중에 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약간 그런 비슷한 거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을 해서 자폐증이나 파킨슨병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 치료약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기업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이게 비만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일까요? 어때요? 거의 한 이제 10여 년 전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는데요.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두 가지 그 동일한 상태의 그 쥐에게 이식을 해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먹이를 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마른 체형이고 비만인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쥐로 컸다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대변을 이식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변이라고 하는 게 대변의 대부분의 구성물이 이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식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요. 알고 보니 이 두 명의 제공자는 사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면 유전적으로 형질이 굉장히 유사한데 식습관 때문에 아마도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유전자가 비슷하더라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뭐 비만이나 신체 건강이나 그 능력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입증됐고 그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질환들 감염 질환이나 암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 질환 심지어 뭐 노화나 이런 파킨슨 같은 이제 그 난치성 질환들까지 굉장히 치료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왔고 꽤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님이 미생물 생태계에게는 사람의 몸이 우주네요. 그 우리 애가 이제 아직 뭐 우주를 뭐 정말 티끌만큼도 개척을 못했듯이
이 미생물 생태계를 알아가는 것도 일종의 우주를 탐사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 같습니다. 사람의 분변, 그러니까 이 대변을 쥐에 이식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사람한테도 이식이 돼서 어떤 결과를 또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그 효과나 검증이 완료되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몸에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미생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균 같은 것들을 직접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통 이제 생균 치료제 LBP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2018년도부터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변 이식이라고 해서 FMT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건강한 사람의 분변 마이크로바이옴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그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환자의 뭐 직장이나 이제 입이나 코를 통해서 그 이식액을 직접 이식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뭔가 신도시 만들고 나무나 조경 이런 거 새로 조성을 하듯이 그걸 사람 몸속에다가 그 이주를 또 시키는 거네요. 야, 분변 이식.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분변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뭔가 약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겠죠. 그 이식액 상태로 만들어서요. 뭐 입이나 코로 넣거나 직장에 직접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블보이라는 영화 유승원 님이 찾아주셨네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라고. 제이크 질렌할 주연. 지금은 그분이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예전에는 소년 시절일 겁니다. 아마 그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앞자리가 이자네요. 네. 2000년대.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드는 뭔가 치료제, 어떤 병을 앓을 때 좀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 있다 보니까 뭐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이런 소화기 장 질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증이라고 해서 뭐 CDI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감염성 장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면 사실 굉장히 감염 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굉장히 독하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한 항생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병원균도 죽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많이 죽습니다. 장에 있는 유익균이 많이 죽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CDI라고 하는 나쁜 균이 과도하게 그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균 생태계 속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항생제를 많이 그 복용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CDI라고 하는 나쁜 균이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독소를 방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 때문에 뭐 설사를 심각하게 한다거나 심각한 염증이 대장에 발생하는 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많게는 16만 명 정도가 발병하는데, 사실 이게 좀 그 쉬운 병은 아닌 게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사망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그 생균 치료법 중에 이제 분변 이식, 즉 건강한 타인의 건강한 대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해서 이 환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해 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알려지기로는 한 2-3번 정도만 이식하면 환자의 90% 정도는 며칠 안에 이제 회복한다라고 해서 임상적인 효과도 인정되고 있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면역력이 중요하고, 면역력을 지키려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그 생태계도 장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예전에 그 왜 정자은행 이런 건 있었어도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변은행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 대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원재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대변은행이라고 하는 게 201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 유럽에도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비영리기관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곳이 건강한 대변을 기증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었고, 당시에는 한 번 기증할 때 한 $40였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비만도 없고 병도 없고 특정한 기간 동안 항생제도 먹은 사람이 없는 기증자만 가능했고요. 이제 이런 걸
그 은행으로 뱅킹을 해서 나중에 분변 이식 치료제를 만드는 이식액으로도 쓰고 또 거기에서 또 만약에 새로운 대장균, 좋은 유익균이 있다면 치료제나 진단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오픈바이옴이 기증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그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치료제 회사 중에 이제 세레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작년 4월에 직접 분변 이식이 약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우리 먹는 치료제로 만들었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만들어서 그 미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아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다른 사람의 대변에서 뽑아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약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이제 먹는 걸로요. 이야, 신기한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변은행에다가 본인의 대변을 기증할 정도가 되면 정말로 엄청나게 건강하다라는 게 입증은 된 거네요. 네. 건강해야 되는데 사실 직접 분변 이식 때 사망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식받는 대변에 대한 그 검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레스 같은 곳들도 이게 직접 분변 이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 우리 경구용으로 먹자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장질환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그 분변 이식을 포함해서 경구용 치료제로도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또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받은 게 작년 4월이 최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임상 성과가 더 나온다거나 시장성을 입증하는데 조금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FDA 허가받은 세레스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초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그 다국적 그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그 판권을 올해 이달 초에 그 매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약간은 좀 상업화가 아직까지는 더디다 싶어서 매각한 바도 있습니다. 글쎄 이런 치료제가 일단은 좀 많아지면은 그래도 이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5189님이 대변도 쓸모가 다 있다니 놀랍네요라고. 예. 그 안에서 그걸 또 이제 뽑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거의 이제 장내 살고 있는 미생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식화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기관 인간의 뇌 이런데도 혹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장내 미생물이 장내 분비세포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활성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 조절에도 관여하느라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자폐 같은 그런 정신 건강에 관련된 질환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면서 임상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을 때 대장암 그 발병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건강한 환자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장내 미생물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질환을 앓고 있는지 진단해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진단법도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외에 자폐도 그렇고 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뭐 생긴다고도 하는데 그거를 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뭐 다른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을 해서 뇌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또 적당하게 나오게 또 조절할 수 있다면 인체의 면역력을 또 활용하는 거니까 또 차원이 다른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대체고기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체고기나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이 미생물이 쓰인다고요. 그 균 대체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사실 역사는 좀 됐습니다.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버섯곰팡이인데 버섯곰팡이가 그 균사라고 해서 약간 섬유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 섬유 같은 구조가 육류와 질감이나 식감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균 대체육들을 개발하고 있고 네. 사실 균 대체육은 다른 그 뭐 세포 배양 대체육이랑 비교했을 때 그 만들어서 수확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김우현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역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 미생물로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신기한 소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고기 맛이 나는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이거 누가 맛을 본 거는 아닐 테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균 대체육의 원료로 쓰이는 게 마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균주 중에 하나인데 마이코프로테인. 예, 좀 새로운 마이코프로테인이 발견됐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햄버거 패티나 스테이크 같은 이런 고기 대체 균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환경부에 소속된 연구기관 한 곳이 발견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고 이게 다른 균주들보다는 좀 대체육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스타트업들 보면 뭐 균사체 이 버섯균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미생물을 가지고서 대체 해산물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 변화, 식량 안보라는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균 대체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더 고기에 비슷한 새로운 균을 발견하는 것들도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 프로테인이라는 게 단백질을 뜻하는 거고 마이코프로테인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대체육이 진짜 고기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미래에는 어떤 나중에 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품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그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비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비료 그 자체가 미생물을 또 이용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나 뭐 물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사실 미생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그 생물이고요. 그렇죠. 또 미생물이 그러니까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식물의 어떤 스트레스 감소나 면역력 증진이나 심지어 뭐 개화 시기 같은 것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토양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면서 농작물 생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이나 비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것들 이 오염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농업 이야기 했으니까 말인데 축산업에서도 사실 이게 메탄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반 진담반 그 소의 되새김질할 때 트림할 때 뭐 방귀 속에서도 메탄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 하루 전에 전해진 그 국제 뉴스 보면은 덴마크가 축산 농가에다가 탄소세를 매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미생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 같은 동물들이 내뿜는 그런 메탄가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된다고요? 이게 8개 국가의 11개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젖소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니까 네. 몇 가지 핵심 장내 미생물은 우유 맛과 심지어 메탄가스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소 사료에 특정한 장내 미생물을 일부러 첨가시켜서 네. 메탄가스 적게 만들고 우유의 품질을 높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우유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에도 이제 좀 더 소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있어서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축산업계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또 항생제를 대체하는 첨가제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가 방귀 뀌는 것도 미생물 때문일 테니 그렇습니다. 뭔가 미생물로 뭔가 좀 고쳐보자. 재미납니다. 또 요즘에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근데 말씀하신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일종의 생태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도 많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덧붙이면 뭐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잘 이해하려면 사람의 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의 장이 소장이 6m, 대장이 뭐 1.5m, 그러니까 굉장히 긴 공간이잖아요. 예. 앞서 말씀해주신 청취자 의견처럼 일종의 우주인데 거기에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생태계 배합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생물도 생물이다 보니까 각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좀 자라나는 게 다르고 본인들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균은 A라고 하는 균이랑 경쟁 관계인데 어떤 균은 B라는 균이랑 또 그 공생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잘 공생하는지 서로 영양분을 먹이고 싸우기 위한 경쟁 관계인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 치료제를 만들려면 이 조합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만 존재하는 게 수백 개 수천 종이고 이 조합이 서로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조합했을 때 최적의 미생물 치료제가 되는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바이오미아 같은 기업들, 영국의 마이크로바이오티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미 이런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같은 경우도 뒤처지진 않은 게 그 키스트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바이오메이치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협력인지 경쟁인지를 분석해서 AI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균들을 같이 넣어주면 얘네가 잘 살까요? 우리 몸 장 속에 잘 붙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라 유산균 먹을 때 어떤 것들이 주변에 같이 있으면 좋을지도 그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겠고. 네, 사실 치료제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막상 그 몸에 넣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막 그쵸. 많이 나오진 않네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몸속에 이미 있는 균들과 경쟁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얘만 단일하게 넣는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게 같이 넣어주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조금씩 변하듯이 같은 미생물을 장 속에 넣었는데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그 살아가는 환경 자체도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 조건값을 찾아보자. 또 거기 인공지능이 또 이제 기술로서 더해지는 거고요. 가장 앞선 시장은 어디이고 우리나라의 위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늘 그렇지만 미국이 항상 앞서 있고요. 미국. 예, 미국은 2007년도부터 사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고 2016년도에는 당시에 이제 미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 다만 아직은 이제 기획 그 단계이고요. 치료제 시장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세계 최초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지금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이제 유산균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직은 이게 건강기능 식품에 가깝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있는 거죠. 치료제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네, 그래서 꽤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주목받으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이게 효능이나 좀 경쟁력이 입증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또 관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도 많이 돼야겠네요. 사실 한 5년 전쯤에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었고요. 살짝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그 FDA 승인이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FDA 승인을 받는 물질들이 좀 나와줘야 투자금도 거기로 또 흘러 들어가기도 하죠. 이거 뭐 빌 게이츠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봐요. 빌 게이츠는 2018년도부터 이미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자신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투자를 위한 펀드를 만들기도 하면서 약간 이 분야에 관심도를 먼저 주창했던 그 선두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사실 이거 다 우리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다 이제 다룬 것들 혹은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몸속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그림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사실 요즘에는 미생물을 건기식이나 화장품, 미용, 농축산, 바이오 헬스케어에도 쓰고 있지만 우주 연구에도 쓰고 있습니다. 우주요? 예, 우주에서는 미생물이 과연 어떻게 배양되는가? 미생물이 우주에서 배양될 때 우리 몸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나 또는 더 독성이 강해지나 그리고 우주 비행을 오랫동안 할 경우에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지상에서도 우주와 비슷한 무중력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미생물들을 배양하면서 비슷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동물, 식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역시 그 중요한 생태계 구성원 중에 하나로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미생물이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뭐 유전체 분석 기술, AI 기술 또 여러 가지 생산 기술들이 같이 좀 공존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매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매일 검진해서 그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맞게 음식이나 약을 바꿀 수 있는 세계도 뭐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공격적인 상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2022년도에 한 우리 돈 8조 원인데 내후년 2년 뒤에 한 13조 원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중에서 치료제 분야가 좀 전체 평균보다는 2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육성되었으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 산업화가 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신기합니다. 안규영님도 그렇고 신비한 미생물 세계. 그러니까 우주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정말 마이크로로 들어갈수록 더 또 신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0195님은 이분은 출연료 2배로 드려야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청취자에게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네요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미래생활사전 시간을 이게 들으면은 공부가 많이 됩니다. 쏙쏙 됩니다. 또 언젠간 이게 또 펼쳐질 미래이기도 하고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갑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최소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 동행카드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동행카드 이용자 1명당 월 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원 야외공간 등 총 48개 공간이 올해 안에 공공예식장소로 신규 개방됩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청취자분들의 질문 한번 모아볼까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리튬 이온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 물로 끌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6595님, 요즘 집에서 사용하는 청소기, 선풍기 등 리튬 전지가 많은데 맞아요. 가정에서 화재가 나면 어쩌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배터리를 쓰는 것들이 정말 많죠. 네. 2차 전지도 많고 최근에 그 큰 문제도 또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뭔가 저희가 딱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특수 금속과 관련된 화재는 아직까지 그 쓰일 수 있는 소화기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 화학 반응이 더 크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가정용 소화기가 네.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화재가 났을 때는 일단은 신속하게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상책이고 또 하나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수면 중에는 가급적 충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깨어 있을 네.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승인된 제품 네. 인증 마크가 있는 것 또 믿을 수 있는 제조사가 만든 것 그렇게 또 배터리도 어디 것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맞벌이였는데요. 4013님, 한쪽이 프리랜서여도 맞벌이 통계에 잡히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통계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맞벌이 가구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즉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 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가리킵니다. 프리랜서도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취업자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위기의 SK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승호님, SK라는 이름이 달린 회사가 몇 개인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SK그룹 계열사가 200개가 넘는다라고 하죠. 2024년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요. 219개. 네. 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고 삼성그룹이 6, 70개 정도 규모인데 네.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 SK그룹이 최근에 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네. 이래서 좀 더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조금 더 경영의 효율성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안팎의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다음 질문은요. 네, 이원택님, 자영업 폐점률은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줄어든 1인 자영업자가 11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이 지난해 21%를 넘었다라고 하고요. 올해 1분기에 서울에서만 문을 닫은 식당이 6천 곳에 가깝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타깝죠. 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어제 창업 트렌드 시간에 프랜차이즈 상장 조건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0831님, 기업 상장하기 전에 주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적정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공모 가격이라고 하죠. 공개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모집하는 그 돈 과연 네. 얼마씩 받을 거냐. 그 공모가액은 일단 상장 주관사랑 상장을 하게 되는 회사, 즉 발행사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앞으로 한 2, 3년 뒤에 그 회사가 벌어들이게 될 이익을 추정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 대표적으로 PER, PBR. 순자산 배율, 주가 이익 비율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비슷한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배수를 받고 있느냐를 같이 준용을 해서 쓰게 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그 가격을 밴드로, 즉 범위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우리는 원합니다. 네. 시장에 제시를 하고 시장의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4만 원이라도 많이 사겠다네 라고 하면 그 가격으로 정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3만 원에도 안 사겠다는, 그러면 그보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네.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온 걸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또 성실하게 답변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에 함께 하셨고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